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에 열리는데요. 어느 후보가 되던지 각 나라별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 테지요. 그런데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닌데 TV 토론을 했습니다. 통상 9월에서 10월 사이 열리는 대선 TV 토론이 이번에는 3개월 빠른 6월 말에 열린 이유는 CNN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에게만 토론 자격을 주고 있는데 두 후보가 당내 경선 경쟁자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 양자 대결로 진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바이든 측이 트럼프의 양자 토론일 경우에만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입버릇처럼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철수, 핵무기 자체 보유 같은 한국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압박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민들도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과정하에 다시 미국과 경제 군사 문제를 새롭게 짜야 할 겁니다. 분명 트럼프와 외교 협상은 매우 힘들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요. 우선 이번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트럼프는 왜 전 세계를 상대로 자꾸만 미군 주둔에 관해 고리대금 업자처럼 돈을 더 달라고 하며 깡패처럼 굴까요? 트럼프 이전인 91년부터 미국은 한국에게 현금으로 방위비 분담금 연 1,000억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현금 납부가 시작되어 2024년에 10배가 되는 연 1조 원이 넘는 수준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5배 이상을 요구할 게 뻔합니다. 최근 트럼프는 툭하면 한국을 부자나라로 칭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 수준인 매년 5조 원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트럼프의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며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게 분명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자꾸만 꺼내는 걸까요?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21세기 미국이 경제순위 1위 국가에서 하락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 전쟁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모두 관여하여 미국 스스로가 경제적 군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우선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들은 자신들 미국에게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기브 언드 테이크 원리를 무시한 채 테이크 노 기브 방식에 매우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했고 이제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국가별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전처럼 맹목적으로 남의 나라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예전 미국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남의 나라를 도와줬던 국제적 봉사활동에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분노를 느끼며 앞으로는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거래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트럼프는 미국인들 세금으로 항공모함을 전 세계로 파견하여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비난을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전량을 지원하며 엄청난 돈이 들어간 바이든 정부도 맹비난했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성격만 보더라도 땅콩 같은 조그만 한반도 분쟁에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며 매년 손해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를 지지하는 미국인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예전부터 나토에 속해 있는 나라들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고 맹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미국은 나토가 필요 없다. 나토 그들을 보호해주려고 미국의 피 같은 돈을 쓰는데 그들은 미국에게 철저히 기대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며 불평했었죠. 말 그대로 용병으로 유럽에서 뛰는 미군에게 나토 유럽국들은 미군 사용료를 더 내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일본이 주일 미군 방위비 지불액 연 10조 원을 지불하는 점과 비교하며 그 옆에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지불액을 1조 원을 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액수가 너무 작아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얄미운 존재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더 크게 확실히 낼 마음이 없다면 미국은 이제 자기들이 출혈을 감수하고 미군을 파견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협상을 할 게 뻔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방위비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5조 원은 지불하라는 요구를 트럼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주일 미군 철수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한국을 자국의 아이폰 매출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볼 가망성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의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한 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마움을 모른 채 한국은 자꾸만 미국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맞지도 않는 논리인데도 트럼프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적게 내는 점에 트럼프는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서 한국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고 한반도 동해까지 미항 공모함을 힘들게 이동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냉전 시대는 끝나서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을 미국이 앞장서서 지킬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보다는 경제 최강국 경제 국가로 인식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업을 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이 국가 운영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 남북한 한반도 전쟁에 굳이 자신들이 힘을 써도 나중에 자신들에게 큰 이익으로 남는 것은 없는 지역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만과 한국 때문에 미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핵전쟁을 불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괜히 한국 전쟁에 들어가서 중국, 러시아와 설전을 하다 전쟁만 확전되어 3차 대전까지 갈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석유도 나지 않는 한반도가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을 견제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기술만 쏙 가져가 경제적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경제적 기생충 같은 존재감으로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다시 전쟁이 나서 한국의 강세 분야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미국의 제품을 사줘야 자신들의 힘을 회복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시킬 것이며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마다 한국에게 한층 더 높아진 청구서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율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인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인구수 1억 5천만 명인 일본과 13억 인구의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제 문제와 얽힌 차원에서 트럼프 말대로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따르고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주고라도 주한미군의 유지가 중요한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고령과 건강 이슈가 대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CNN은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7%가 트럼프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응답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뤄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55%, 바이든 대통령 45%였습니다. 토론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바이든은 토론 시작과 함께 목을 가다듬고 기침도 여러 번 했는데요. 말하는 중간중간 멈추고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지요. 트럼프는 2020년 토론 때보다 더 차분한 어조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이 기침을 하며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현지 대통령이 숨을 헐떡이며 한 문장을 거의 끝내지 못하는 것을 미국 시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바이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항상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실히 약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다는 응답자는 바이든이 57%이고 트럼프는 44%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TV 토론을 통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불식시키기 원했지만 최근 감기까지 걸린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은 오히려 문제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금융가에서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6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토론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인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4년 전에 비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장면이 다소 포착됐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라거나 바닥을 쳐다보며 실수를 터뜨리는 모습 등이 그대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발언 시간 점유율에서도 차이가 보였는데 전체 발언 시간 중 바이든이 36분 12초, 트럼프가 41분 2초를 썼습니다. 상대 공격을 위해 쓴 시간은 트럼프가 18분 4초로 바이든보다 5분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말도 더 많이 하고 공격도 더 많이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대선 토론을 두고 미국 언론들 중 상당수가 바이든이 판정패를 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동안 바이든이 논쟁에서 비틀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부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 주관사인 CNN 방송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압승을 보였는데요. 토론 전에는 45대 55로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토론 이후 시청자의 67%가 트럼프가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비교적 흥분하지 않은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평소 쓰지 않던 범죄자, 길고양이 같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흥분을 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위기감과 불안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한 행동을 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한국은 실익에 맞는 주판화를 굴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시작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인사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협력 조약 체결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포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영내 국가들이 기존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후커 전 보좌관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워싱턴 선언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날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지금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이 임명한 고위급 인사가 기존 정책의 고수를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진영이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현한 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논의에 대한 워싱턴 안팎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중러의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라는 전문가 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맺은 뒤 추진해왔던 미국의 핵감축 전략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재집권 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보낸 돈과 무기는 아시아와 태평양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된 아시아와 태평양 등에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병력을 가능한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예전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자체 핵무장을 사실상 금기어로 취급해온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재직 당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이 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앞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벌써부터 대선 토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를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대선까지 넉 달 정도 남았고 9월 2차 TV 토론이 열리는 만큼 바이든 측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뒤집기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에 한국은 미군 주둔과 핵무기 개발에 더욱더 신중히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